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지금 잘 될 거야 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제 제자가 이제 뭐 통화를 하다가 녀석이 왜 공부할 때라서 그런지 이렇게 막 수영장 있잖아요. 막 이렇게 슉 하는 그런 수영장도 가고 싶어 미치겠고, 하루 갔다 올까요? 하루 갔다 온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반 애들을 생각해보면 책 보고 있어요.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책 봐 지금? 그러면 너무 읽고 싶어서요 하고 책 보고 있는 친구들도 봤어요. 지금 공부를 하는 때이니까 정말 그 작은 것들이 막 하고 싶을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1박 2일 한번 보고 싶고, 무한도전 한번 보고 싶고, 나는 가수다 보고 싶고, 수영장 한번 가고 싶고, 독서하고 싶고 다 이해합니다. 신문 한번 이렇게 넘기고 싶고 다 이해하는데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저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먼저 막 책도 보고 딴짓하고 늦잠도 자고 막 이런 다음에 막 열심히 후회해요. 내가 왜 이랬지 막 후회하고 막 이제 급해져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저였다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보니까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8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상을 줘야지. 그리고선 1시간 동안 여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풀 수 있는 잠을 좀 2시간 잔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분명 똑같아요. 먼저 잠을 푹 자고 먼저 막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다 공부를 막 한 거랑,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을 준 거랑, 어쨌든 그 시간적으로 양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분명히 열심히 한 다음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나 놀았어. 어떡해 하고 하는 거랑, 나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상 줘야지 하는 거랑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 휴식이 필요합니다. 분명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요즘 교재를 쓰면서 계속 책상에 앉아서 막 머리를 막 돌리다 보니까 막 과자를 막 먹어야 되고 막 초콜릿을 막 먹어야 되고 막 이게 막 뭐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사람이 무슨 기계가 아닌 이상 10시간, 12시간 쭉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휴식을 줘야 돼요. 근데 그 휴식을 주는 타이밍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잘한 나에게 주는 휴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순서를 맞추십시오. 꼭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16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16번째 주제, 국제기구와 국제관계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까지 기억한 내용들, 국제법과 국제사회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국제사회 가운데서도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상주의, 현실주의가 주인공이었고 국제법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내용들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딱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기구와 국제관계라고 되어 있죠. 국제기구와 국제관계가 두 가지 주인공입니다. 이번 시간에 국제기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국제관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베이직 앤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국제기구가 하나 주인공이고 하나는 국제관계, 다시 말하면 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기구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의 분류를 하나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유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국제기구에 사실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국제사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해서 국제사회 형성과 발달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형성되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국제사회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냉전에 따른 우리나라 외교, 그 변화에 따른 외교 짝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큰 줄기 두 가지는, 하나는 국제기구고 하나는 국제사회의 변화라는 측면입니다. 국제기구는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첫 번째로 보고 그 가운데 이제 유엔을 보는 거고요. 국제사회의 변화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그것을 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외교. 정리되셨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큰 틀로 4단원 전체가 짝짝짝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고 이제 이 16번째 주제에 맞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유엔이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거, 냉전, 탈냉전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그거 기억해야겠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제기구의 분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제 흐름을 보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을 절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나타나면서 민족국가,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고 국제기구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더욱 발전하게 돼요. 국제연맹, 국제연합. 그런데 이 국제기구의 초기 모습은 어땠냐면요. 이렇게 국제하천이나 국제우편 등 어떤 한 나라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하천은 한 나라를 흘러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천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안 되니까 또는 그런 우편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한 나라의 일로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부터 국제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20세기 와보세요. 우리가 봤던 그 국제연맹, 국제연합하는 국가 간 분쟁을 조절하고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와서는 정말 다양한 영역의 국제기구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영역의 국제기구들, 그리고 비정부 간 국제기구들까지 해서 이렇게 국제기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네, 국제사회의 발달과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국제기구의 발달이. 그러면 이 국제기구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넘겨주세요. 국제기구의 분류 기준을 보면 회원 자격에 따라서 그리고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국제기구를 넣어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맞춰보는 그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회원 자격에 따라서 반드시 국가가 가입해야 되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고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걸 GO라고 하고 NGO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제 엠네스티,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국제기구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 속하고 그리고 UN, EU, WTO, IMF 너무 많아요. 예, 정부 간 국제기구 있죠. 가입 주체에 따라서, 회원 자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아시아의 어떤 동남아시아만, 유럽만, 아메리카 대륙만, 남아메리카만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세계적인 국제기구는 UN, 또 보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두 개 다 세계적인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에 따라 분류 기준을 하면 이렇게 나뉘었던 것이 이런 지리적 범위로 하면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적 국제기구 보면 EU, 유럽에서만, 아세안, 그리고 나프타. 보시면 나프타 하면 미국, 캐나다 이렇게 그 남아메리카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나라들만, 아세안, 그렇죠. 그 다음에 EU, 지리적 범위에서 한정적입니다. 세계적인 거와 비교해 볼 때. 그다음에 보세요. 기능적 범위에서 나누어 보면 포괄적인 국제기구가 있고, 다시 말하면 문화, 평화,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고, 제한적인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경제 분야만 또는 환경 분야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WTO나 IMF 경제 분야에만 관련된 국제기구에 해당되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 여기 제한적인 국제기구라면 유엔은 포괄적인 국제기구에 속하죠. 그러면 이렇게 분류해 보는 거예요. 유엔은 정부 간 국제기구면서 세계적인 국제기구면서 포괄적인 국제기구구나.
이유는 정부 간 국제기구면서 지역적인 국제기구면서 포괄적인 국제기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관련되는 문제를 두 문제 풀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표는 국제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로 옳게 고른 것은 했네요. 지금 보면 정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부간이고 여기는 간이고 여기는 비정부간이네요. 그러면서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그러면 둘 다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찾아봅시다, 여러분. 국제연합은 써볼게요, 여러분. 정부간이죠. 정부간이면서 제한적입니까? 포괄적입니까? 포괄적이죠. 그쵸?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해당이 없죠. 정부간, 비정부간 제한이니까 해당이 없죠. 그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해봅시다. 여기는 비정부간 국제기구면서 아시죠, 여러분? 비정부간 국제기구면서 제한적이죠. 인권에 관한 분야. 여러분, 국제사면위원회나 그린피스나 국경 없는 의사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국제위원회 해가지고 뭔가 정부 간 국제기구 같은 그런 이름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 국제 엠네스티 막 그런 느낌이 나는데 분명히 비정부 간 국제기구고요. 인권과 관련된 제한적인 국제기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하네요. 예, 여기 니은 들어가네요. 나의 니은 들어가네요. 흰색으로 합시다. 니은. 국제원자력기구 정부 간 기구이면서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돼서 제한적이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네요. 디귿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가에 들어가네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거 정부 간 국제기구이면서 민간 항공에 관한 거 제한적이네요.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디귿과 리을, 나에는 니은 이렇게 고르셔야지 맞습니다. 되셨죠? 한 문제 더 해봅시다. 여러분, 이 문제는 선생님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사실은 이 문제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관한 문제니까 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도 되는데, 이제 뭐 이번 시간에 국제기구를 주인공으로 하는 김에 보시면 이 문제는 정말 별표 몇 개 하고 싶습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들. 지금 보시면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래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거 뭘까요, 여러분? 국가죠, 국가. 그쵸?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가와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업이라고 하고,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제적인 시민연대. 이거 비정부 간 국제기구네요. 그쵸? 그래서 방금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던 국제 엠네스티라든가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그린피스라든가 자주 나오는 것도 여기 들어가네요. 그래서 정부 간 국제기구와 여기 사이에 나타나는 것들, 또는 국가와 이 비정부 간 국제기구 사이에 나타나는 것들을 디귿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각각의 사례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해볼게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랬네요. 그럼 일단 얘네요. 얘. 그쵸? 여기네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중동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죠.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2번. 국경 없는 의사회네요. 여러분 많이 보셨던 국경 없는 의사회는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국경 없는 의사회 회원들이 대규모 지진을 겪는 중남미의 한 국가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국가의 관계. 여기 디귿이네요. 그렇죠. 여기죠. 디귿. 근데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문제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거? 재밌는데? 유럽연합입니다, 여러분. 유럽연합이면 정부 간 국제기구죠, 주인공이. 유럽연합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구나. 정부 간 국제기구가 국가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했네요. 여기 정부 간 국제기구가 국가에 대해서 기억에 해당돼야지 맞죠. 틀렸네요.
맞는 건 언제 나오나 봅시다.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일본인가 봐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다른 국가들이 구조대를 파견하고 응급 구호 물자를 보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일본에 한국이 제일 먼저 보냈어요. 안 나와 있죠? 그쵸? 국가와 국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틀렸고요. 5번 정답일까 보겠습니다. 그린피스, 환경에 관한 국제 시민단체 여기 들어가네요. 그린피스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런 국가의 영해에 가서 시위를 했다. 그린피스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 디귿,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국가에 대해서 디귿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진짜 좋은 유형의 문제. 네, 몇 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해서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 국제기구 분류 봤고요. 어떻게 분류했었습니까, 여러분? 회원 자격, 가입 주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세계적이냐, 지역적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유엔은 어떤 분류의 체계에 속하는지, EU는 어떤 분류 체계에 속하는지, 지금 봤던 그린피스는 어떤 분류 체계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국제연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국제연합입니다. 유엔. 유엔의 기구를 한번 보세요. 유엔의 기구를 보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이 가운데 줄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유엔 산하 기구들인데 사무국의 사무총장님이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총회.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 배우게 될 거고요. 국제사법재판소 공부하는 거 역시 중요하면서 이거와 비교해서 국제형사재판소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출 분석 등을 좀 해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서 뭐 경제사회 이사회니 신탁통치 이사회니 거기까지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국제연합의 기구가 나와 있고 여러분이 그중에서 공부하셔야 될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를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반적인 우리 국내에 있는 사법부와는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와는 어떻게 다른지 보면서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특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많은 전문기구들이 있는데요. 뭐 그것들은 뭐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보겠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아니죠. 국제연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볼게요. 국제연합이 생긴 이유는 평화 유지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서고요. 본질적으로는 평화 유지가 목적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자주 만나고 문화 교류하고 이러다 보면 평화로 가는 그게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협력 증진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평화 유지를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국제연합이 언제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목적은 금방 생각이 됩니다.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생긴 것이죠. 그쵸? 그래서 평화 유지가 목적이다. 특징을 보면요. 자체 군대나 경찰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데 보면 상비군이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상비군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회원국이 주요 기구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현실주의적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주요 기구라고 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거 있죠?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뭐 등등 보셨잖아요. 거기서 모든 유엔의 회원국이 정말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변화를 볼게요.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 미국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1950, 60년대에 들어와서 아프리카, 아시아의 독립국가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이 독립국가들의 가입으로 이 총회의 성격이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다 같이 평등한 상태로 한 나라가 한 표를 행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총회예요. 근데 이 총회에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즉 제3세계 가입국들이 막 늘어나면서 미국 또는 소련, 그 다음에 프랑스, 당시에 이런
그런 강대국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제3세계가 그 총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일국일표주의니까. 네, 그래서 제3세계의 영향력이 확대돼요.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는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많이 커집니다. 실제로 많이 파병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냉전 시대에는 이렇게 자잘한 분쟁들이 없었어요. 국지적 분쟁들이.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민족 간의, 종교 간의 이런 대립들이 막 표출하면서 실제로 그런 분쟁에 있어서 국제연합이 아주 실효성 있는 해결을 하는 능력 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근데 이제 과제를 보면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 문제가 이렇게 경제력이나 그런 국제사회 위상에 맞춰서 이 국제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비가 있거든요. 달라요. 그 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미국이 가장 많이 그 분담금이 밀려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일본이 가장 많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 뭐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국제연합에 기여하고 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요. 국제 정치 환경 변화에 맞춰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개편 문제가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5개 나라에서 조금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정말 확대되고 발달하고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상임이사국도 더 늘어나야 하는데, 만약에 일본이 가입하면 중국이 싫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도가 가입하면 또 중국이 싫어하고 뭐 이런 그런 역학관계들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전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그런 국지적 자잘한 전쟁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그런 분쟁이 증가하는데 평화유지 활동과 협력을 더더욱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일 잘 아시는 과제가 바로 분담금 납부 문제라든가 이 현실의 변화에 맞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948년에 발표된 유엔 인권선언문이고요. 이를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이렇게 했네요. 딱 보시면 뭐 알 수 있어요? 천부인권 알 수가 있죠. 그쵸? 인간 존엄성 이야기하고 있고 평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 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술술 읽고 있지만 진짜 좋은 말이네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 하고 평등하고, 또 인간은 누구나 이성 있고 양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에게 형제 자매의 정신을 해야 된다. 진짜 읽으니까 뭐가 우는데 느낌이? 안 그러시나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나는 이성도 있고 나는 양심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는 형제 자매의 정신으로 그렇게 대하세요. 진짜 좋은 말이다. 적어놓고 싶은데요. 네, 23조.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실업에 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지금 1조의 성격과 23조 1항의 성격이 약간 다르죠. 여기서 천부인권적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직업의 선택, 실업에서의 보호 이런 걸로 봐서 사회권적 성격이 약간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천부인권, 그러네요. 맞네요. 국가 간의 권력관계 여기서 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 거 안 나타나 있습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바로 그 권리가 사회권이죠. 네, 맞네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국가는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없어. 어디서 유추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고요. 네, 됐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부터 볼게요. 제일 앞에 보시면 선생님이 본 강의에서도 이걸 필기를 하기도 했는데, 보시면 총회는 형식상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형식상.
의사결정은 안보리에서 무슨 결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다음에 총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게 이제 실효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게 총회에서 뒤집어지지를 않아요, 별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다 결정하고 여기는 형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게 되면 그건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생각나시나요? 북한이 여러분 그 핵실험을 해가지고 안보리 제재조치 17185를 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경제상의 제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실험과 관련된 인사들은 만약에 어떤 나라로 출국해서 어떤 나라 여행 가려고 하면 그런 것도 딱 제재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물론 북한이 또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을 벌이긴 했지만 아무튼 구속력을 가지는데 이 총회의 결의는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 라는 권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선생님이 써왔는데 그 2010년에 그 여러분 신문 보셨어요? 그 북한 인권에 관한 그런 신문 기사가 진짜 많이 났습니다.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인터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떻고 뭐 임산부를 어떻게 하고 막 그런 많은 그런 기사들이 나왔던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그다음에 기사에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총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냈습니다. 뭐냐면 북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는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북한 인권 침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니네 앞으로 북한 너네 나라가 계속 그렇게 인권 침해를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강제적인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권 침해 그만해라는 권고이며 압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에서 하는 결의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는 결의가 좀 다른 형태입니다. 이거 훨씬 강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총회의 구성은 모든 회원국이 총회의 구성원입니다. 총회. 그러니까 꼭 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전보장이사회는 뭐냐면 이사들이잖아요. 이사들. 다시 말하면 유엔의 가입국 중에서 임원인 나라들만, 임원들만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자예요. 항상 임원인 나라들이 5개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가 미, 영, 포, 중, 러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사가 아닌 나라들 뽑혀서 2년 동안 2년의 임기로 이렇게 반장, 부반장처럼 이사가 된 나라들이 10개 나라가 있습니다. 대륙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몇 개국, 아시아의 몇 개국 이렇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했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을요. 그래서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두 몇 개국이면 알 수가 있어요? 15개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볼게요. 이 총회에서는요, 의결 방법을 보면 어떤 결의를 하거나 할 때 의결해야 되잖아요. 보면 한 나라 한 표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유엔에서 이런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큰데 50년대, 60년대 해가지고 신생 독립국들,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하면서 이 총회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했잖아요. 왜요? 일국 1표주의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건 미국이건 프랑스건 간에 모두 한 나라씩 한 표씩 행사하다 보니까 이 총회가 이 강대국들이 원하는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제3세계 영향력이 커진 거죠. 커진 것. 그래서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국의 3분의 2가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죠. 여기죠. 일국 1표주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요. 어떤 여기 권고한 결의를 채택할 때는 15개 나라가 한 표씩 행사해요. 이 나라들끼리. 그래서 일국 1표주의지만 그렇지만 보세요.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상이 찬성했을 때 결의됩니다. 다시 말하면 15개 나라 중에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했을 때 어떤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9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모두 찬성하고 러시아만 반대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거부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자료의 내용을 미리 말하자면 반기문 사무총장님처럼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당선되실 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거부권이 없었기 때문에 재임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무총장이 재임을 하려고 딱 했는데 15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모두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어요. 즉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총회를 보면 모든 나라가 평등하구나, 일국일표주의 평등하구나,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그래서 평등한 모든 나라들이 잘 살건 못 살건 영토가 넓건 좁건 간에 모든 나라들이 한 표씩 행사해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구나, 이상주의적인 시각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모든 다른 나라의 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 개 나라의 힘, 그것을 보여주는 현실주의적 입장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가볼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안보리와 총회,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법에 관련된 유엔 산하 기관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쪽 당사자의 청구로는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 문제를 하자고 하고 우리나라는 싫다고 하죠. 일본은 원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싫다고 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판단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어디가? 안보리의 조치를 통해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근데 국제형사재판소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 전쟁 범죄 등에 관련된 개인을 처벌하는 게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가라 만든 정치 통해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를 실제 그림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공부하실 단계를 지났으니까 이제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하니까 참 이렇게 수업 방식도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인을 처벌했다면 국제사법재판소는요, 국가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지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봤죠. 그리고 비교해 봤습니다. 네, 특히 의결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국제법을 근거로 해서 강제력을 가지는 그런 판단을 하지만 강제적 관할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인에 대해서 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일 간의 영토 문제. 정말. 진짜.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형제애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한일 간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은 이 기구의 재판에 의해서 두 나라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국가 간의 분쟁을, 여러분 있네요.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고요.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1945년에 유엔 산하기구로, 그래서 이 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유엔 산하기관이다. 오케이, 그렇죠? 기억하셔야 되죠? 아까 전체 표에서도 봤네요. 필요한 경우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요? 네,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바로 답이 나왔고요. 하나씩 볼게요. 정부 간 국제기구. 예, 맞아요. 그런데 포괄적 국제기구, 유엔 가입했으면 국제사법재판소도 이렇게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 분야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사법에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분쟁에 관련된, 아니죠. 국가가 아닌 개인도 이 기구의 소송, 아까 말씀드렸죠? 예, 국가 간의
분쟁, 국가 간의 분쟁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틀렸네요.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영토 분쟁 해결하는데 강제력 동원해서 하는 게 사법재판소일까요? 아니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기억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볼게요. 국제연합 산하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랬더니 국제연합은 매우 포괄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포괄적인 국제기구네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산하기구가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이것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침략행위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실은 좀 이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국제연합 자체의 목적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국제분쟁의 해결과 평화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특히 그런데 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침략행위 방지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그중에서 안보리니까 안전보장이사회. 이사회를 놓고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하는데 네. 사실은 총회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침략행위 방지를 위해서 가장 실효성 있는 그런 제재 결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보리로 놓고 기억을 놓고 풉시다. 기억.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거부권의 존재로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장일치제. 여러분 아까 15개 나라 중에 몇 개 나라? 9개 나라입니다.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한 만장일치 아니죠? 국제연합의 평화유지금 파견에 관련돼서 그런 업무에 관여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 평화유지에 관련해서 가장 실효성 있는 그런 제재 조치나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여기? 아니죠. 15개 나라만.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을 안전보장이사회로 놓고 풀었어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알기로 앞으로 넘어왔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맞죠? 아니, 132페이지. 아니죠. 126페이지. 여러분, 앞으로 넘어와서요, 15번 주제에서 해당되는, 그래서 써줄게요. 쭉 126페이지 고득점 2번 문제입니다. 고득점 2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네.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농축 우라늄 문제를 논의한 후 어느 정도 진전된 다음에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랑 비슷하네. 먼저 놀고 공부할까, 공부하고 놀까 이거네요. 미국은 어느 정도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후에 육자회담 하자는 것이고 중국은 육자회담 먼저 하고 북한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자. 지금 반대의 그런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와서 문제를 여기로 끌어왔어요. 오늘 이 강으로. 기억. 안전보장이사회는 안전인데 안전보장이사회는 초국가적 행위체로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죠. 초국가적 행위체죠. 그쵸? 몇 개 나라가 모여있는 국가를 초월한. 맞네요. 개별 국가는 기업과 달리 니은의 결정사항을 거부할 수 없다. 왜요, 여러분? 육자회담의 결과를 북한도 어떤 나라도 잘 지켰다면 정말 우리 남북관계가 많이 발전했을걸요? 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디귿. 미국과 중국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자간 협상이 여러분 뭡니까? 보시면 이게 육자회담이죠. 그렇죠? 여러 나라가 테이블에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는 거 그게 바로 다자간 협상입니다. 보면 조금의 입장차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어느 정도 진전된 다음에 여기서 하자. 그리고 중국도 역시 이거 육자회담 개최해서 하자.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미국, 중국 모두 이 다자간
협상, 즉 육자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하는 그 원론적인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중국은 육자회담 개최하기 전에 선결 조건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누가 그러나요, 지금?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어느 정도 농축 우라늄 이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진전된 다음에 하자. 선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다시 우리 그 130 몇 페이지죠? 134. 예, 134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134페이지 고득점 1번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국제연합의 구성이고요. 국제연합 보니까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우리 구분해서 보았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등등등 있고요. 각종 전문기구, 뭐 ILO 뭐 등등등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역. 이 안전보장이사회에는 10개의 상임이사국과 5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있다. 이거 자칫 잘못 보면 틀리죠. 바뀌었죠.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죠. 선생님도 보고 맞네 이럴 뻔했어요. 덜렁대면. 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투표권, 일국, 일표주의 총회에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국제사법재판소 대량 학살을 저지른 여러분 개인 아니죠. 그렇죠? 네. 유네스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LO 등은 리을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문기구에 속합니다. 맞네요. 이제 이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기역과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침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에 대해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라크와 국제 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강제력을 행사하죠. 그렇죠? 구속력 있는 제재 조치를 합니다. 뒤이어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이 이라크에 대한 무력 행사에 들어갔고요. 걸프전입니다.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생각 안 나죠? 그렇죠?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은 유엔 설립 이후 40여 건에 이르고요. 특히 소말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유지 활동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고요. 됐습니다. 니은은 니은 어디죠?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군사적 동맹을 중시하는 비정부간 국제기구다. 일단은요. 탈냉전하면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안보 쪽으로 좀 변했고요. 그리고 비정부 간 국제기구 아니고 국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디귿이죠.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의 공식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여기 막 40여 건이 나오고 우리나라 파병하고 막 이랬는데 틀렸네요. 그다음에 미음을 위해서는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의결을 거쳤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군 파병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에 써 있어요. 3번 정답입니다. 기역과 디귿은 기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디귿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냉전체제 종식으로 존재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아직 건재하는데. 네. 마지막. 유엔이 리을을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기역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니요. 사실 안보리가 모든 핵심적인 결정을 딱 합니다. 총회에서 이제 한 번 더 의결을 거치긴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의 결정을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국제기구에 대해서 특히 유엔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충분히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료 올려놓은 것에 기출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국제사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 쫑긋 세우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